네, 안녕하세요. 피타입니다. 오전에 깜짝 라이브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주제는 그 자동차 관련돼서 요새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반자율 주행 관련돼서 매뉴얼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반자율 주행 매뉴얼, 그러니까 자동차 매뉴얼, 자동차 회사가 제공하는 ADAS라고 하는 반자율 주행 매뉴얼을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면서 특징을 한번 정리하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는 매뉴얼은 캠리, 도요타 캠리의 2023년식의 이제 사용자 매뉴얼의 ADAS인데요. 그걸 기능을 TSS 2.5 플러스예요, 버전이. 그러니까 도요타 시큐리티 시스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게 2.5 버전이어서 반자율 주행, 뭐 스마트 크루즈라든지 그런 기능들,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뭐 그 반절중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좀 했는데요. 이제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그 모빌아이, 인텔의 자회사인 모빌아이의 이제 반자율주행,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된 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는 논외로 하고요. 테슬라와 별개로 이제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한 회사의 매뉴얼만 적당히 잘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 회사들은 같은 맥락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호환 가능한 부분 때문에 일단 테슬라 이외에 이제 도요타 시스템의 매뉴얼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게 매뉴얼이 중요한 이유가 이게 차량이 나중에 사고가 나거나 분쟁이 생기면 이게 법적인 책임 같은 게 매뉴얼에 이제 주의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매뉴얼을 거의 읽어보지 않지만 매뉴얼에 자율주행 같은 데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어떤 걸 조심하라고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되어야만 하는 거고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이 반자율주행 ADAS 기능에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미리 써놓는 거죠. 이렇게 투자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해당 업체,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가 상장을 할 때 어떤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위험성이 이런 거 어떤지에 대해서 상장 그 이제 신청서에 설명을 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하지 않은 위험이 노출돼서 회사가 손실 보면 그러니까 회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제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쿠팡 같은 경우에 되게 미국에서 상장하면서 그 우리나라의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게 써져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는 그 이렇게 매뉴얼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이제 의무사항이나 이런 걸 고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읽으면 성능상의 한계나 유의사항 이런 게 파악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알람이나 경고를 어떻게 이제 하게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수준이 자동차 회사마다 선택하는 게 좀 달라서 그렇게 뭐 전략적인 측면 각 회사마다 약간 미세하게 다른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는 동일한 걸 비슷한 걸 사용하지만 알람을 어느 정도 울릴 거냐 뭐 이렇게 어떻게 작동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회사가 시스템적으로 선택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뭐 이해도 놀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주행해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노상에서 뭐 필요한 제동이 잘 안 된다거나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팬텀 브레이크 갑자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브레이크가 딱 밟히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것도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는 이거 매뉴얼 읽고 보면 스포처럼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 터널 톨게이트 교량 앞에서 테슬라 차가 내 앞에 있으면 좀 조심해라 가 이제 이 전체 흐름을 좀 관통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될 수 같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오늘 이거를 살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 내용을 하는 게 자동차 전문가의 관점이 아니라 ADAS를 이제 사용하는 관점에서 새로 차를 뽑고 사용하는 관점에서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정보 취합을 위해서 이제 이거 이렇게 정리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혹시 전문가나 뭐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추가적인 코멘트나 설명을 해 주실 거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뭐 영상이 올라간 이후에도 업데이트된 내용은 고정 댓글에다가 이렇게 남겨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매뉴얼을 보고요. 필요에 따라 필요한 영상 같은 경우는 조금씩 보내주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준비한 이제 매뉴얼 일관 내용들 있잖아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뭐 앞에 뭐 참고로 만들어 놓은 영상 같은 게 있기는 한데요. 뭐 그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행보조 시스템 PCS라 그래서 긴급 제동 시스템 예를 들어서 차가 부딪힐 것 같고 그러면 한 1초 전에 세워가지고 속도를 탁 줄여주는 그런 시스템. 도요타 같은 경우는 뭐 핵심 요약을 좀 빨리빨리 말할 수 있는 거 이야기하면 50km 이하에서는 확실하게 서고 50km 이상일 경우에는
속도를 충분히 줄여줘서 큰 사고를 막고 작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랑 관련돼서는 이 시스템의 특징을 이해를 잘 못하면 얼마 전에 렉서스가 시승차가 부딪히는 사건 있잖아요. 그거랑도 이거 연결이 있어요. 그게 50km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50km가 넘으면 확실하게 제동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줄여주는 정도만 된다. 요런 게 이제 회사마다 프로토콜이 있는 건데, PCS 요게 요새 거의 의무적으로 많이 장착하는, 앞에 카메라가 달려있으면 요게 거의 장착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최근에 이제 인기가 많은 게 LTA, 차선 유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차를 따라가는 그런 시스템이고, 뭐 자동 상향, 오토빔 이런 거는 뭐 옵션적으로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이내믹 크루즈 컨트롤 요게 이제 요새 거의 최신 차에서는 많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요게 이제 LTA랑 연관지어서 세트로 들어가는 거죠. 예,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매뉴얼에 설명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매뉴얼에 나온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앞에 센서는 기본적으로 레이더 센서랑 프론트 카메라, 그러니까 여기는 카메라가 장착되고요. 여기는 레이더 센서예요. 레이더를 쏴가지고,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눈 육안으로 보이는 신호랑 레이더에서 돌아오는 전파를 이용해서 하는 이 두 가지 정보를 분석해서 사용하는, 그래서 이거 뭐 가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비 올 때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 이런 게 나오죠. 여기에 그것이 하지 마라, 여기 제가 설명해놨죠. 썬팅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썬팅이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이거는 잘못한 거죠. 사용자가 잘못한 거고. 제동 시스템을 한번 볼게요. 제동 시스템을 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면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 경고를 삐삐삐삐 소리 나고, 그다음 브레이크 압력을 높여서 충돌을 피할 수 있게 하고, 안 하면 뭐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돼서 충돌을 피하거나 아니 충돌 충격을 줄여주는 시스템이다. 요거 이야기하죠. 그래서 충돌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건 50km 이하인 경우에는 확실하게 서는 시스템이고, 50km 이상일 경우에는 좀 이렇게 충돌을 줄여주는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감지 가능한 건 차량, 자전거, 보행자 요 정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나중에 뭐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돼 있죠. 그래서 삐삐삐 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밟으면 더 강한 제동력, 그러니까 더 강하게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우리가 밟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브레이크가 작동되고 충돌을 피하거나 충돌 충격을 줄여준다. 이 기준은 대충 도요타 시스템은 50km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 비상 스티어링, 충돌 가능성이 높고 옆 차선에 이렇게 사이드 있거든요. 이게 사이드 카메라가 있는 경우 옆 차선에 비어 있는 걸 확인해 되면 이렇게 옆으로 트는 조향을 틀어 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야기가 뭐 사고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차량에서는 BSM이라 그러거든요. BSM이 있어야, 사이드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라서, BSM이 예를 들어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 캠리 같은 경우는 낮은 등급에서는 BSM이 없거든요. 사이드 모니터링이 없어서 요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는 요게 측방이 이제 들어갔으니까 요 기능이 이제 작동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교차로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최신형에서 나온 게 교차로나,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차로에서 돌 때 맞은편에 차가 오고 있으면은 이게 제동을 삐삐삐해서 멈추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좌회전을 했는데 맞은편 차 갑자기 달아서 제대로 못 봤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있어서 가려졌거나 이런 경우에는 앞에 차랑 부딪힐 것 같으면 멈추거나, 아니면은 좌회전을 했는데 누가 갑자기 이렇게 애가 이제 무단으로 뭐 횡단하거나 이랬을 때 멈춰주는 이런 기능이고요. 자전거는 감지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한계점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버전이 올라가면 뭐 자전거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차 형태나 아마 사람 형태는 감지하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2.5 플러스에서는. 그리고 이게 한계집을 해야겠네요. 제가 충돌 전 경고 사항을 보면은 나머지 것들은 180km니까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충돌될 리스크를 피하거나 이런 건데 180이라서, 차량은 180이어서 인지가 잘 되는데, 자전거나 보행자는 80이기 때문에 이게 과속을 하는 경우에 80이 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80이 넘으면 자전거나 보행자는 인지를 못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길에서는 80 이하로 가니까 문제가 없고요. 근데 과속으로 일반 도로를 80 이상으로 달렸을 때는 이 기능이 작동 안 될 수 있다라는 점,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죠. 아주 위험한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자전거 탑승자도 80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길 가다 어디 부딪혀고 했는데 충돌 방지가 왜 작동 안 됐냐라고 하면 뭐 사람이나 자전거를 부딪힐 때 80이 넘으면 위험한 건데, 특히 이제 80 같은 경우는 보행자는 80이 넘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봤을 때, 왜냐하면 그 무단행 아주 최악의 경우를 제외하면, 근데 자전거 탑승자가 옆에 사이드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80이 넘을 경우 얘가 잘 안 될 수 있죠.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도 이것도 매뉴얼상에 설명돼 있는 거죠. 그냥 했으면 인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좌회전 이제 깜빡이 갔을 때, 좌회전할 때 이제 제동 보조 같은 경우는 25라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딱 대충 25면 어떤 느낌이냐면 30 있죠, 30. 네. 30이 넘어가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30 이상으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기능이 작동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맞은편은 뭐 40에서 45니까 요것도 맞은편이 과속하면 답이 없긴 한데, 무엇보다 우리가 30km가 넘으면 요 좌회전이 작동 안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좌회전 조금이라도 과속하면 30이 넘거든요. 그래서 요거 때는 작동 안 하니까 되게 주의해야 돼요. 좌회전은 천천히 하는 게 좋다. 요 기능을 맹신하고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거죠. 뭐 일부러 시험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기능상 제약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도 처음에 이걸 보면서 좀 많이 30km면 좀 빡빡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뭐 다른 에이다스 시스템도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물체 감지는 이제 모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서 있는 거, 사람이 가는 거, 자전거가 타는 거, 요런 형태를 인지를 해가지고 카메라가 이렇게 보고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레이더 같은 경우는 요 모양을 구별을 잘 못하고요. 카메라가 요런 거를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이게 도요타 같은 경우는 소니 센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소니 카메라나 최근에 이제 일본에 있는 카메라의 성능을 보면 뭐 얼굴 모양을 인식하고 눈을 인식하고 이런 기능들이 최근에 카메라들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인물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형태를 보고 인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형태랑 비슷한 걸 보고 인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뭐 너무 어둡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기도 보면 주의사항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커브길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앞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옆 차선인데 이제 우리는 조향이 틀어지기 전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 앞차가 보이면 삐삐삐 소리가 나는 거. 이런 거 테슬라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혹시 이제 팬텀 브레이크가 발생하는데, 팬텀 브레이크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 미칠 만한 의심되는 것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드레일이나 전신주, 나무 벽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요거가 조금 작동할 수 있다. 갑자기 멈추는 경우는, 이게 이런 상황에 멈추는 경우에 다 팬텀 브레이크가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데, 테슬라가 운전 개입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도요타 같은 경우는 1초 이야기가 있잖아요. 1초라는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1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초 정도 전에는 확실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줘. 그 전에는 가급적 개입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50km까지는 멈추는데 50km 넘어가면 완전히 못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팬텀 브레이크를 너무 일찍 개입해서 다 밟아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요런 이야기들이 보통 좀 테슬라에서 좀 많이 발생해요. 테슬라는 운전 개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길가에 이제 차가 세워져 있는 게, 원래 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지를 안 해야 되는데 주행 방향에서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인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제가 뭐가 되냐면, 보통 요렇게 생길 커브 진입 시에 도로에 주차된 차가 문제가 생기는 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정상적인 시스템에 가급적 이렇게 서지 않고 그냥 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영상에도 많이 나 있는데, 뒤에 거기도 있는데 서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뒤에도 나올 텐데, 정지되어 있는 문제를 앞에 차가 정지되어 있을 때는 인지를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거랑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선이랑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옆에 섰다는 걸 아는데, 시스템이나 카메라에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이게 서 있는 건지, 우리가 가서 이제 앞차가 갑자기 서 있는 경우에 이게 주차된 차인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현재 시스템은. 그렇기 때문에 요때는 서면 안 되고 가야 되는데 서면 팬텀 브레이크가 생기는 거고, 앞에 차가 서 있을 때 추돌 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는 앞에 차가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차는 정지된 차인데 우리도 서야 되는데 옆에 사이드에 주차한 차가 아닐까라고 오해하고 늦게 판단하면 이게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생긴 BMW나 아니면 렉서스의
케이스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공통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모빌아이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추돌 사고들이 이거랑 연관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작동 안 해야 되는데 작동할 가능성이고, 뒤에는 작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 요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패턴이나 도장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광고가 있다거나 아이가 이렇게 서 있는 뭐 광고가 길가에 있거나 이러면 그걸 사람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경우들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팬텀 브레이크에서 이슈가 많이 생기는 게, 최근에 그 자동차 미세님인가요? BMW가 사고가 나온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요렇게 그 철교나 이런 표지판 있잖아요. 표지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레이더 센서가 제일 작동 안 한다 그래요. 레이더 센서가 작동 안 한 상태에서 카메라가 여기 뭐 그림자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을 오해해가지고 하면 팬텀 브레이크가 밝히거나, 아니면 거꾸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서는 걸 막으려고 시스템에서 이런 신호가 뭔가 들어오거나 레이더에서 이상한 정보 들어오면 일단 어느 정도 무시할 건 무시하도록 지나갔는데 앞에 차가 서버려. BMW가 그 케이스였잖아요. 앞에 차가 갑자기 섰는데 요게 그 표지판이 이렇게 서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무시를 해버린 거죠. 팬텀 브레이크를 안 밟으려고. 그래서 갔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지된 차는 잘 못 인지한다고. 그래서 부딪혀버리는 그런 사고가 BMW가 났었던 케이스가 있는데, 그럴 수 있다. 이게 보면 매뉴얼에 이렇게 설명돼 있죠. 충분히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톨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개폐식 장비역 같은 경우에는 세차기에서도 이렇게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뭐 트럭이나 뭐 가드레일이나 무선 전파 방해하는 물질 이런 거 있으면 레이더 노이즈가 생기거든요. 이런 상황, 타워 발전국 뭐 이런 게 레이더 장치에 오류가 생기니까 나머지는 이제 한쪽 시스템은 가리고 나머지는 카메라로만 판단해야 되니까 이게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무선 전파 반사할 수 있는 물체 많은 경우, 터널 트러스, 한강 철교 같은 거, 바퀴 자국이 나쁜 눈도핀 저류 이런 것도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 작동 안 하는 경우 뭐 이런 거 있죠. 아까 반대청으로 작동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는 약간 비껴나 있는 경우, 이런 경우고요. 너무 빠르게, 아까 속도 제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우리가 뭐 너무 그런 경우, 속도가 너무 빨라서 상대 속도가 너무 크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다음 바로 앞이 아닌 경우 있고요. 이것보다 여기 설명이 다 돼 있죠. 이게 읽어보면은 맥락이 잘 이해되는 구조물 아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전파 발생할체, 터널, 트러스트 자갈, 뭐 요런 내용들. 그래서 팬텀 브레이크가 터널에서 되게 많이 밟히죠. 요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래서 그 다음에 가능한 물체 너무 가까이 있는 경우 안 될 수도 있고, 뭐 폭이 너무 좁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개인용 뭐 스쿠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나 차량의 뒷면이 너무 작은 경우, 이런 경우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서야 될 때 안 서는 경우, 안 서야 될 때 서는 경우에 대한 카메라나 레이더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전형적으로 이제 시스템이 ADAS 시스템이 제대로 인식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공통적으로 발견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잘 구분해 낼 거냐가 난이도가 높으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트레일러는 이게 뒤에서 이거는 카메라 문제일 수도, 레이더가 반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카메라가 봤을 때 뒤에 전형적인 모습이 안 잡히는 경우 있고요. 여기도 전형적으로 모습이 안 잡히거나 그런 경우에 뭐 요렇게 되는 게 못 찾을 수 있지. 이거는 그러니까 뒷면이 좀 불규칙한 경우에는 못 잡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이해돼서 이게 안전하게 뒤따라가려면 어떻게 된다? 그냥 일반 그 세단이나 SUV만 따라다니면 다 멀쩡하게 생긴 전형적인 차량만 뒤에 따라다니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돌출돼서 짐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뒤에 자전거나 뭐 이런 거 실려 있고, 뭐 키가 너무 큰 경우, 키가 너무 작은 경우, 뭐 이런 거 1m 이하나 2m 이상 이런 거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지금 보면 터널 입구나 출구 같이 밝기가 갑자기 변해서, 이건 카메라가 목동이 될 가능성이 커요. 카메라가 목동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작년 11월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다중 추돌이 난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지, 테슬라가 개입을 열심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입을 열심히 하니까 터널이 들어간 직후에 얘가 갑자기 ADAS가 목통이 돼가지고 차선도 바꾸고 하고 갑자기 팬텀 브레이크 밟혀가지고 8중 추돌인가 났던 경우인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의심되죠. 밝기가, 이거는 촬영이나 카메라를 좀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터널이 들어가거나 나오면 이렇게 조리개 값이 바뀌는데 시간이 사람보다 카메라가 느리거든요.
렌즈란다 센서가 더 느리거든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사람의 눈이 카메라보다는 좀 더 빠르게 적응하는 데다가 사람 같은 경우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가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선글라스를 올리거나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훨씬 빨리 적응하는데 카메라는 적응 못하니까 순간적으로 에이다스에 그러니까 들어오는 정보가 꼬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죠. 그거 되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차량이 미끄러진 경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교량이나 터널 뭐 이런 상황에서는 네, 테슬라 뒤에 따라가지 마라. 팬텀 브레이크 갑자기 밝히면 뒤에서 추돌하면 네, 망하는 수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차량이 미끄러질 경우 작동 안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너무 상식적인 경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차로 LTE 차로 따라가는 거죠. 차로를 따라가는 경우는 눈 덮여서 선이 안 보이거나 그다음 백색이나 차선이 잘 안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뭐 그런 거죠. 밤에 비 올 때 운전하면 백색이 잘 안 보이거든요. 비 오는 게 이렇게 반사되는 거라 백색 차선이 잘 안 보이죠. 사람 눈에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작동이 안 될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고요. 임시 차선 뭐 이런 경우고 타이어 체인이 있을 경우에는 반응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요건 뭐 견인 중에도 안 될 수 있고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런 카메라상의 센서상의 오류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잘 유념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선행 차량 흔들릴 경우 선행 차량 타선 이탈하는 경우 선행차 차량 그러니까 추적 크루징 기능이 뭐냐면 앞차를 따라가는 경우 이거는 그 운전을 처음 해본 사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배우자나 이런 사람한테 운전을 가르칠 때 보통 운전을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가장 편한 방법은 앞차가 무난무난하게 운전하고 있고 그냥 뒤에 따라가는 게 제일 편하다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크루징 시스템 있잖아요. 앞차를 따라서 앞차가 가는 걸 인지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따라가는 식으로 가는 거는 되게 이 시스템상으로는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을 하거든요. 수월하게 난이도가 좀 낮은 경우인데 그래서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테슬라 제외하고 일반적인 세단이나 SUV 있잖아요. 무난하게 가는 차를 따라서 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건데 이런 경우에도 앞차가 흔들리거나 차선 이탈하거나 뭐 선행차를 근접하거나 이렇게 심한 커브빌 이런 경우에서는 요 차 추적이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앞차가 이제 요런 차는 조심해야 된다. 앞차가 안전하게 운전 안 하면 우리의 그 크루징 기능이 안정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뭐 요거 그 차선 검도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인지 못할 수 있다는데 테슬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요거 했을 때 삐삐삐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잘할 때는 되게 잘하는데 이게 보통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철구 소물이거나 이런 경우 보통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분기 합류는 뭐 다 알 거고요. 뭐 수리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그 그림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림자가 있는 경우도 이것도 보면 이렇게 해질녘이나 이럴 때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 이게 앞차에 저기도 보면 가끔 테슬라가 갑자기 팬텀 브레이크 밟는 영상을 이렇게 그 오너가 빡쳐가지고 올리는 영상들 있잖아요. 찾아보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앞에 커브에 여기 표지판이 찰로 된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팬텀 브레이크를 일으켰는지 아니면은 가로수가 이렇게 쭉쭉 서 있고 이래서 그림자가 드리워져 가지고 선을 따라가다가 팬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리스크도 있죠. 그림자도 못할 수 있다. 차선이 없는 도로, 교차로, 뭐 톨게이트 이런 이야기는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차선이 황색이면 백색보다 인식이 어렵다라는 이런 인포메이션도 줬고요. 아마 이거는 뭐 명도 차이이겠죠. 콘크리트 같은 밝은 도로에서는 선 인식이 안 될 수 있다. 인 거고 반사대 빛이 많으면 안 되고 터널 있고 터널 주고 또 나오죠. 이런 거는 난이도가 있는 거죠. 이게 카메라에서도 명도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한낮에 터널을 보면 터널에 선이 이렇게 돼 있는지 그냥 막힌 공간인지 카메라상으로도 가까이 가지 않는 이상 잘 안 보이고 그다음 멀리 있을 때는 이게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 레이더가 이렇게 가서 다 장애물이 앞에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터널 입구 출구 이런 경우 그러니까 터널 입구는 그렇고 출구 같은 경우는 밝기가 갑자기 바뀌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순환도로 같은 경우에 터널이 나오고 나서 확 꺾이는 지역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작동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줘야 돼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이거는 인포메이션 들어오는데 그런 메카니컬한 기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계적인 한계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잘 안 작동될 수 있으니까 핸들을 잡고 브레이크나 조향 같은 거를 잘 하도록 해야 되겠죠. 물론 핸들을 항상 잡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매뉴얼에서 이런 리스크들이 분기 압류는 뭐 다 이해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림자 이야기 비슷하게 나오죠. 지금 똑같이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이게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다? 네. 그러니까 레이더랑 카메라 센서가 네,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얻지 못할 리스크가 있어. 일단 저 인포메이션이 안 들어오면 잘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경우가 크니까 레인 센터링 기능도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표시가 이렇게 됩니다. 사선을 찾으면 뭐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거는 회사마다 뭐 비슷한 그런 시스템이 있죠. 차선 이탈 경고 뭐에 대한 작동 조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설명돼 있죠. 50km랑 50km 이상. 50km 이상이면 네 제대로 안 쓸 수도 있고 50km 이하면 잘 선다. 뭐 이런 거. 아 죄송합니다. 차선 이탈 경고는 50km 이상일 때만 작동한다. 뭐 이런 거고 LTA는 네, 추적 이게 선달 레인 유지 기능이 있어야 차선 이탈 경고도 같이 켜진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차선이 3m 이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조향 보조는 어떤 때 작용해야 된다. 이게 보면 얘가 보면 얘는 체크를 해봤는데 최근에 요새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티어링 이게 틀어지면서 스티어링 틀어지는 건 보통 잘 하는데 스티어링 틀어지면서 감속을 하는 기능 같은 경우도 뭐 이거 연결지어서 같이 이제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런 스티어링 기능 같은 경우는 보면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이제 조향 보조도 같이 하는 거죠. 레인 센터링이랑 조향 보조가 다이나믹 크루즈 컨트롤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뭐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최대 100km까지 뭐 전방까지 길이를 연장할 수 있는데 가급적 이렇게 쓰시면 제 같은 경우도 가급적 최대한 길이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요새 짧게 쓰는 사람도 고속도로에 보이긴 하는데 가급적 길게 하는 게 안전도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칼치기 좋아하는 사람은 좀 다르긴 한데 그 다음에 뭐 그 정지했다가 출발하는 경우에는 일단 일시적으로 꺼지니까 리튬 RES 요 버튼 리튬이죠. 리튬 리스타트라고 뭐 마음대로 해석했는데 리튬 재실행 기능을 설정하면 추징이 제기된다 라는 거 알고 있죠. 가속 페달 밟거나 리튬에서 위로 탁 치거나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부적합한 상황은 뭐 요렇다 심하게 굽었거나 그 다음에 보행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있는 등의 도로에서는 가급적 쓰지 마라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설명도 봤지만 보행자는 같이 있는 도로는 당연히 안 쓰겠지만 자전거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아까 경우에 따라서 작동이 안 될 수 있다. 80이 넘으면 작동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용 고속도로 입구는 조심해라. 그다음에 잦은 가속과 감속이 필요한 교통 상황이라고 했는데 보통 저럴 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긴 한데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코멘트니까 뭐 적당하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뭐 차간 거리 유지하는 기능들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 차간 거리를 써보니까 현기차 과거 뭐 최신형은 아니긴 한데 현기차가 가장 길게 했을 때도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짧은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서 서길래 약간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도요타는 시승할 때 좀 최대한 거리로 했을 때 개인적으로 자가가기엔 좀 여유롭게 서는 느낌이 나서 그건 이 시스템별로 이제 그러니까 시스템 자동차 회사별로 정한 게 좀 차이가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고를 때는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크루즈 컨트롤 사용법에 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작동이 하지 않는 상황 이런 거, 네, 선행 차량의 낮은 속도로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가까이서 삐삐삐삐 하고 이제 브레이크 ABS, AEB가 작동하는 건데 경고가 안 되는 경우에는 매우 낮은 속도. 그러니까 사실상 멈춰 있는 경우 있잖아요. 멈춰 있는 경우에는 선행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속도를 안 줄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 경우가 사고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작년 11월에 그 샌프란시스코 난세에서 8점 난 경우에도 뒷차들이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켰을 수 있잖아요. 스마트 크루즈를 켰던 경우에는 앞차가 부딪혀서 딱 섰을 때, 그러니까 앞에 차가 사고가 나서 보험 차량 올 때까지 안 빼겠다라고 이제 뻗당기고 있으면 뒤에 차가 또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런 경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크루즈 컨트롤을 켜면 앞에 차가 사고가 나서 서 있는 경우에는 또 부딪힐 추돌 사고가 연속으로 날 수 있는 네, 그 위험이 있으니까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브 감속 기능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이 돌기 시작했을 때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에서는 요 기능이 진작부터 작동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모빌아이라는 시스템에 최근에 있는 도요타 시스템에서는 이게 2.5 버전 최근 버전부터 이게 작동하는데 이게 한계가 좀 있다고 하니까 스티어링 휠이 먼저 도는 걸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이 도는 게
인지가 되고 나서 차량 속도가 감소한다라는 거 요거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적응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감소도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그 테슬라 쓰시는 분들은 잘 되는 거를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 차에서 요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좀 어떤 이제 요 조건이 아까 명시됐잖아요. 스티어링 휠이 먼저 돌아야 스티어링이 도는 게 좋다가 이렇게 도는 게 확인이 되어야 감속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 조건이 잘 충족되는 거는 몸에서 적응을 해서 네, 거기에 맞춰서 한정도 써야 돼. 그렇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밟거나 끄거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될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커브 감속 세팅하면 된다 인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기어대 저속 후미가 작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당연히 속도 감소가 안 되는 부분인데 후미가 이렇게 레이더 인식이거나 아니면 그 모양이 잘 인식 안 되는 경우에는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작동이 안 될 수 있고 저속이거나 멈춰 있으면 특히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갑자기 기어들면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하죠. 네. 잘 해주면 좋지만 이거는 염두에는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토바이는 잘 인식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고 눈 왔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상식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높아가지고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경사로 밀리면 요건 조건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후방 요게 이제 아까 그 긴급 제동할 때 했을 때 부딪힐 것 같은데 옆 차선이 비어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빠져주는 기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BSM이라서 후측방 모니터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라서 요 부분에 대한 뭐 거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작동 조건은 16km 이상 달려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추월하거나 그 다음에 천천히 추월하거나 뭐 다른 차선이 이렇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 감지한다. 감지가 잘 안 경우일 때는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오토바이랑 자전거가 같이 있는 차선에서는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중요하죠. 아시겠죠? 이 진짜 중요한 게 고정된 물체를 인식 못할 리스크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원래 인식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조심해야 돼서 이런 경우에는 뭐 가끔 이제 퀀텀 브레이크가 밝히거나 뭐 그런 경고가 울리거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는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되게 뭐 요런 이야기들 있어요. 요런 것들 빠르게 추월하고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 안 인식 못할 수도 있기는 하다. 요런 이야기고요. 쭉 보면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게 인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차량과 같은 속도로 주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요 표시 인지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긴 한데 이런 경우는 네,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긴 하죠. 네. 왜냐하면 이게 고정된 아무튼 뭐 그런 센서에서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불필요하게 감지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팬텀 브레이크 같이 이렇게 신호가 이제 불필요하게 들어오는 게 가드레일 벽 아까 이야기했죠. 인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랬고 이게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인지하는 경우, 너무 가까이 있는 경우는 이게 계속 인지될 수 있다. 사선이 좁은 경우에도 이럴 수 있고 극커브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센서는 50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전후방 센서는 50cm니까 이건 후방할 때 이게 도요타가 좀 짧은 편이긴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이렇게 매뉴얼에 도요타 캠리의 매뉴얼에서 이런 내용을 찾아봤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딱 보면 드는 느낌 있죠. 이게 그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도요타 캠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항상 가급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입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시스템이에요. 봤을 때 뭐 모빌아이 시스템은 현대랑 도요타랑 같은 걸 사용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사는데 중요한 거는 뭐 센서랑 그러니까 카메라랑 그 다음에 레이더 성능이 특별하게 다르지 않을 거면 걔네들도 이제 주문해서 쓸 텐데 이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렇게 그 한계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을 이렇게 매뉴얼에 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렇고 그 부분 그렇기 때문에 좀 한정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해요. 이런 게 오류가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가급적 쓸데없이 개입하기보다는 확실히 개입해 줄 때 딱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요타가 아마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은 매뉴얼을 읽어보면.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약간 안타깝게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가급적 욕을 안 먹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팬텀 브레이크나 아니면 차선 유지가 잘 안 되는데 차선 유지했다고 삐삐삐 소리가 매번 나고 뭐 크게 나고 이러면 운전자가 되게 싫잖아요. 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왜 경고음이 해서 사람 귀찮게 하냐 이런 이야기가 클레임이 오니까 가급적 소리도 작게 하고 가급적 티 안 나게 하고 가급적 욕을 적게 먹는 방법으로 현기차가 세팅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받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예 마케팅 전략 자체가 최대한 많이 개입하는 걸로 시스템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많이 개입하기 때문에 확실히 그러니까 가급적 뭐 그 손을 대고 있으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손을 떼고 테슬라 운전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부딪히는 추돌하는 일이 가급적 없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이 개입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심조심하고 좀 약간의 조이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뭐 팬텀 브레이커나 이런 현상들이 좀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제가 매뉴얼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개인적으로 뭐 결론이 완전히 나 있는 건 않지만 다른 유튜버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이 매뉴얼을 봤을 때 느끼는 그런 느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상을 통해서 이게 딱 보면 이게 도요타의 매뉴얼, 도요타 캠리 매뉴얼을 딱 한 번만 딱 읽어봐도 이게 그 자율주행 보조 에이다스라고 하는 이 보조 시스템에 할 수 있는 거 장점이나 한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뉴얼을 딱 읽고 나서 원래 그 신차를 구매해서 요 기능 성능이 다 들어가 있는 신차를 구매할 때부터도 염두에 뒀지만 매뉴얼 읽고 나서도 얻은 결론이 뭐냐면 그 난이도가 있는 상황 있죠. 지금 보면 쭉 매뉴얼 읽어보면 어떤 상황이 난이도가 있다인 거고, 우리가 초보 운전자일 때를 생각해봐도 어떤 상황들이 난이도가 있었던 상황들이 지금 거의 다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이다스에서 느끼는 난이도가 있는 거랑 우리가 난이도가 있는 거랑 거의 겹치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고 그 고속도로나 이렇게 정속 주행하는 그런 장거리 운전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보통은 보면 차선 중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쳐다보고 계속 미세하게 핸들을 조타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대부분의 장거리 운전할 때 그 긴 시간 동안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서 자율주행, 그러니까 반전 에이다스의 성능에 도움을 받으면 장거리 운전도 좀 편해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 이제 적당한 의식을 분산해서 앞을 쳐다보면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이게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줄이고 핸들에 손을 얹고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의 그런 미세한 조정은 자동차가 그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니까 자동차 알아서 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뭐 터널 교량, 뭐 톨게이트 이런 거나 커브길, 교차로 뭐 이런 상황에서는 가급적 직접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매뉴얼 읽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테슬라를 사지 않고 캠리를 아마 구입하게 된 원인이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이렇게 해서, 반자율주행 관점에서 캠리를 선택한 이유도 현대차를 렌트를 해서 이제 뭐 자세한 기종은 언급을 안 드리더라도 했는데 차간 거리 유지이나 라인 유지가 이런 게 좀 제 입장에서는 제가 신뢰하고 쓸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선택을 안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좀 차간 거리 좀 안전하게 유지하고 쓰는 편이라서 좀 제가 생각보다 좀 짧고 좀 그거 과격하게 그 가속 감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캠리를 선택하게 됐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테슬라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한 부분에 의해서 제가 오늘 라이브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 뭐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를 주시면 제가 그 부분 참고해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녹화를 하고 영상 라이브로 해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제가 전문가라서 그런 게 보다는 한 명의 유저로서 이 에이다스, 반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에이다스의 성능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매뉴얼을 사업 보고서 읽듯이 회사 상장회사 사업 보고서 읽고 기업 분석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매뉴얼을 직접 읽어보면서 요 해당되는 내용을 정리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컨텐츠 이 라이브를 켜기 전에도 이미 볼 때도 이게 충분히 의미가 있는 작업인 것 같아서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라이브 버튼을 켜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로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콘텐츠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트항이었고요. 또 차량에 관련된 이야기는, 안전운전 관련된 이야기는 또 따로 차를 받고 나서
네, 도움이 될 만한 일반인들에게 특정 차종이 아니라 특정한 차종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따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동차 유저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자율주행 기능이 얼마나 더 되고 있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매뉴얼 보면서 어떤 것도 느꼈냐면 그 특정한 매니아가 있는 게 테슬라 같이 매니아층이 확실하잖아요. 그런 곳을 보통 뭐 자동차 미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반자율주행 이런 걸 뭐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엔지니어 관점에서 비난은 그렇고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도 아마 매뉴얼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하게 됐는데 여러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감이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는 피트항이고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